나의 삶은 역사책의 연표처럼 예측 가능하고 정돈된 흐름 속에서 평온하게 흘러갔다. 나는 고등학교 역사교사 강태욱이다. 나의 세상은 분필 가루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사랑했다. 화려한 영웅의 서사보다 묵묵히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더 큰 울림을 발견하곤 했다. 어쩌면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의 평온한 세상의 중심에는 아내 윤서아가 있었다. 우리의 토요일 아침은 언제나 비슷한 풍경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나온 역사학회 논문을 읽고 있으면 서아는 서재 책상에 앉아 외국 소설 번역 작업에 몰두하곤 했다. 우리 집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책장에는 두꺼운 역사서들이, 그녀의 책장에는 그녀가 번역했거나 번역할 예정인 각국의 소설들이 빼곡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집안을 채우는 것은 커피 향과 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리고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태욱 씨, 그녀가 나를 불렀다. 응, 서아야. 혹시 18세기 프랑스 귀족들이 사용하던 마차의 종류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소설에 나오는데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애매해서. 나는 읽던 논문을 내려놓고 그녀의 질문에 대해 한참을 설명해 주었다. 베를린과 브로엄의 차이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회적 계급의 의미까지. 그녀는 내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메모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서아야, 혹시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쓸 때 쿠바의 정치 상황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우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서로의 지적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연인이자 부부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의 일상은 학교와 집, 단 두 곳을 오가는 단조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단조로움 속에서 충만함을 느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간은 내게 큰 보람을 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역사를 따분한 암기 과목으로 여겼지만 나는 그들의 편견을 깨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여러분, 역사는 죽은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고, 사랑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종종 한 학생에게 시달리곤 했다. 민수, 아이는 머리는 좋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탓인지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특히 복잡한 근현대사 부분을 힘들어했다. 대학 입시가 코앞인데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다른 교사들이 모두 퇴근 준비를 하는 늦은 오후, 나는 민수를 교무실로 불렀다. 민수야, 이리 와서 앉아봐. 어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나는 텅 빈 교무실에서 아이만을 위한 특별 과외를 시작했다. 나는 교과서의 딱딱한 문장 대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썼던 편지와 일기 내용을 보여주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낸 애틋한 편지, 일제강점기 소장농의 고단한 하루가 담긴 일기. 나는 아이에게 복잡한 조약의 조항을 외우게 하는 대신 그 조약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역사는 거대한 흐름이기도 하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란다. 너의 선택이 너의 역사를 만들 듯이 말이야. 2시간이 훌쩍 지나 아이는 마침내 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자신감을 보는 순간 나는 교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 이런 것이 나의 삶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켜줄 수 있는 삶.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찌개 냄새가 나를 맞았다. 다녀왔어. 앞치마를 두른 서아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내가 늦는 날이면 언제나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렸다. 우리는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내가 채소를 씻으면 그녀는 양파를 썰었다. 우리의 움직임은 오랫동안 함께 춤을 춰온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식사를 하며 나는 민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당신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녀가 번역하고 있는 소설의 어려운 구절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했다. 우리의 행복은 그렇게 소박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옷장 정리를 하다가 문득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진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들고 거실에 있는 서에게 다가갔다. 서아야, 나 이 상자 열려 있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네. 안에 뭐 들었어?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 손에서 상자를 부드럽게 넘겨받았다. 아, 이거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지 모를 아련함과 아주 옅은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별거 아니야. 그냥 태욱 씨 만나기 전에 철없던 시절의 바보 같은 추억들이 좀 들어있어. 굳이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은,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한 조각이랄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볍고 아무렇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나 파헤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조용히 묻어두고 싶은 시대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나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했고 그녀의 대답을 온전히 신뢰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옅은 그늘의 의미를 파고들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실수였음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각자의 책을 읽었다. 나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책을, 그녀는 새로 번역을 맡은 프랑스 소설을 읽고 있었다.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책에 깊이 몰두한 그녀의 진지한 옆모습, 나는 책에서 눈을 떼고 한참 동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문득 가슴 벅찬 사랑과 충만함이 밀려왔다. 나의 삶은 비록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위대하거나 극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는 역사 속 인물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동화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 평화, 이 안정감,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나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오늘과 똑같은 평온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의 일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평범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평범해서 훗날 돌이켜보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었다. 서아는 내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졌다며 웃으며 바로 매주었다. 오늘 저녁에
학부모 간담회에 있는 거 잊지 않았지. 너무 늦게 끝나면 데리러 갈까? 그녀가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끝나면 바로 갈게. 당신이야말로 번역 마감일 얼마 안 남았잖아. 무리하지 마. 알았어요. 잔소리꾼 선생님. 그녀는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었다. 나는 현관을 나서기 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수백 번도 더 반복된 우리의 익숙하고도 소중한 의식이었다. 그 입맞춤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신도, 나도, 어쩌면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상담하고, 저녁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띤 질문과 기대를 마주하며 나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나는 잠시 틈을 내 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간담회 거의 끝나가. 곧 집으로 갈게. 저녁 뭐 먹을까? 곧바로 답장이 왔다.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조심해서 와요.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다. 따뜻한 저녁 식사와 아내의 미소를 기대하며 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고요했다. 너무나도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나 서재에서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를 맞았을 것이다. 서아야, 나왔어. 나는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샤워를 하고 있거나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양복 상의를 벗어 소파에 걸쳤다.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싱크대 위 도매는 양파가 반쯤 썰어진 채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날카로운 식칼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마치 요리를 하던 사람이 아주 급한 일로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뛰쳐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그녀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지갑, 화장품 파우치, 차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서재로 달려갔다. 그녀의 책상 위, 그녀가 늘 사용하던 노트북 옆에, 그녀의 스마트폰이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았다. 여권이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도 제자리에 있었다. 지갑, 핸드폰, 여권, 한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최소한의 것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나의 합리적인 추론들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차가운 손이 되어 내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다. 서아야, 윤서아.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의 모든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침실, 옷장, 화장실, 다용도실. 그녀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파트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입던 가디건이 의자에 걸려 있었고 그녀가 읽다 만책이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다. 증발해버린 것이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역사를 공부하며 수많은 사건과 기록을 다뤄왔지만 내 인생에 닥친 이 불가해한 상황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실이 없었다. 서사가 없었다. 오직
끔찍한 공백만이 존재했다. 정신을 차린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저 서아 남편 강태욱입니다. 혹시 오늘 서아랑 연락하셨나요? 네, 아니요. 어제 통화한 게 마지막인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조차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의 오빠 윤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버님, 저 태욱입니다. 혹시 서아가 그쪽에 갔나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아가 거기 없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한 기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일단 제가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 한번 돌려보지.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보게.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의 이상한 반응이 내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의 씨앗을 심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가 사라진 지 4시간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헬빌 위를 눌렀다. 곧이어 2명의 제복 경찰이 도착했고 잠시 후에는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뒤따라왔다. 그중 1명은 나이가 지긋하고 세상 모든 일에 지쳤다는 듯한 표정을 한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최동식 형사였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고 내게 기계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 최근 부부싸움을 한 적은 있습니까? 아내분에게 빚이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었나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우리의 완벽했던 관계에 대해, 그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해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최 형사의 눈에는 어떤 공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또 하나의 지긋지긋한 가정사를 처리하는 중인 것처럼 보였다. 강태욱 씨, 최 형사는 모든 것을 듣고 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실종 신고의 90%는 며칠 안에 본인이 직접 돌아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거나 친구 집에서 잠들었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해 놓겠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나는 울분이 터져 나왔다. 형사님, 이건 그런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요리를 하던 중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절규에도 최 형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 기다리세요. 경찰들이 돌아가고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들어와 집안 곳곳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나의 집은 순식간에 나의 집이 아닌 차가운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남겨졌다. 밤은 깊어갔고 세상은 고요했다. 하지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마 위에 놓인 반쯤 썰어진 양파,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더욱 고통스럽게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가 그녀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에는 제주도 여행에서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기대어 있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기에 한 번도 서로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 신뢰가 지금은 거대한 벽이 되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그녀를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서아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명과 왕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곤 했다. 나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나의 세계 전체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의 역사는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백만이 남겨진 채로 아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흘렀다.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무게도 없이 그저 흘러갔다. 나의 세상은 텅 빈 아파트 안에 멈춰버렸다. 나는 학교에 병가를 냈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동료 교사들의 위로를 견딜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소파에 앉아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고 울리지 않는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보냈다. 경찰의 연락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 어디에도 서아가 떠나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 말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녀가 정말로 증발해버렸다는 초현실적인 공포감만을 더할 뿐이었다. 최 형사는 며칠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내용은 언제나 똑같았다.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주변인 탐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열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수많은 미제 사건 목록에 추가될 또 하나의 파일에 불과한 것 같았다.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다. 이대로는 안 됐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만 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녀의 흔적을, 그녀가 남긴 유물들을 통해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그녀의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녀가 읽던 책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옷장을 열어 옷가지 주머니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그녀의 향기가 밴 스카프, 그녀가 즐겨 쓰던 만년필, 그녀가 읽다 만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줄 뿐 그녀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흔적을 마주할수록 그녀가 자발적으로 나를 떠났을 리 없다는 확신만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이어졌다. 바로 그때 내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 그녀가 바보 같은 추억이라고 말했던 그 상자. 나는 옷장으로 달려가 옷가지들을 헤치고 상자를 꺼냈다. 정교한 나전칠기 장식이 된 자그마한 상자. 녹슨 자물쇠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그녀가 내게조차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이것을 여는 순간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미 예전의 강태욱이 아니었다. 나는 드라이버를 가져와 자물쇠의 틈새에 끼워 넣고 힘껏 비틀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가 부서지며 상자 뚜껑이 열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소녀 시절의 연애편지나 교환일기 같은 것들은 들어있지 않았다. 나를 맞이한 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사진 몇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서아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내가 아는 서아가 아니었다. 머리는 노랗게 염색했고 입술에는 피어싱을 했으며
눈빛은 세상에 대한 반항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내가 본 적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하나같이 어둡고 위태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사진들 밑에는 낡은 주민등록증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10년 전의 서아였지만 그곳에 적힌 이름은 윤서아가 아니었다. 김수진. 나는 그 이름을 놔주기 읊조렸다. 김수진. 생년월일은 서아와 같았지만 주소지는 부산의 한 가난한 달동네로 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상자 바닥에 곱게 접혀있는 누렇게 변색된 신문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퓨처테크 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 수백 명의 피해액 1,000억 원대 추정. 1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기사였다. 유망한 IT 기업으로 위장해 수많은 서민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희대의 사기극. 나는 그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한 문장에서 숨을 멈췄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자금관리팀 직원 김모 양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 김모 양, 김수진, 나의 아내, 윤서아.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역사 교사로서의 내 본능이, 내 재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잊힌 과거의 기록 속에서 진실의 파편을 찾아내는 역사가였다. 나는 검색창에 퓨처테크 사기 사건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 관련 판결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밤을 새워 그 기록들을 읽어 내려갔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와 그를 따르는 젊은 직원들. 그들은 최첨단 기술에 투자한다며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거품이 터지기 직전 모든 것을 들고 사라졌다. 대표는 구속되었지만 진짜 배우로 지목되던 한 인물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사라진 돈의 행방과 핵심 증인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나는 상자 속 낡은 사진과 기사 속 인물들의 얼굴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마치 사료를 분석하듯 나는 책상 위에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나의 아내는 윤서아는, 아니, 김수진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중심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모든 증거물을 들고 서아의 오빠 윤태준을 찾아갔다.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아주버님,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낡은 사진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신문 기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수진은 누구죠? 서아는 왜 이름을 바꾼 겁니까? 그리고 이 사기 사건은 대체 뭐죠? 내 질문에 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서 증거물들을 빼앗으려 했다. 그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당장 이리 내 대답해 주십시오. 제기랄 내가 말했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당신 목숨뿐만 아니라 서아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제발 서아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멈춰. 당신이 알던 서아는 그냥 평범한 여자야. 그걸로 된 거잖아. 더 이상 파고들지 마. 그는 나를 사무실에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다. 그의 격렬한 반응은 내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서아의 실종과 관련된 아주 위험한 비밀을.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최동식 형사를 찾았다. 나는 그의 지저분한 책상 위에 내가 찾아낸 모든 것을 펼쳐놓았다. 사진, 주민등록증, 신문기사, 그리고 방금 전 윤태준의 이상한 반응까지. 최 형사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내가 내놓은 것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신문기사와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루함과 냉소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베테랑 형사의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신문기사를 집어들었다. 퓨처테크, 이 사건. 기억나지?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었어. 결국 배우는 못 잡고 핵심 증인은 사라져서 미제로 종결됐지. 그는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내가 가지고 있던 서아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세상에, 그 사라진 증인이 당신 아내였다고. 그 순간 나와 최 형사 사이에 기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을 단순 가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10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범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었다. 강태욱 씨, 그가 처음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초반에 제가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아무래도 사모님의 실종 사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전부 다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독한 맛의 인스턴트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사이에 두고 늙고 지친 형사와 마주 앉았다. 나는 더 이상 아내를 기다리는 무력한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내의 지워진 과거를 파헤치는 위험한 조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나는 역사 교사였다. 나의 일은 과거에 잊힌 진실을 파헤쳐 현재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아내라는 가장 가까운 역사에 가장 어두운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로 나의 세상은 경찰서의 낡은 회의실 안으로 축소되었다. 교무실의 분필 냄새 대신 눅눅한 서류 뭉치와 싸구려 커피의 시큼한 냄새가 내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최동식 형사는 용케도 10년 전 퓨처테크 사건의 미제 기록 파일을 창고에서 찾아냈다. 우리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십 개의 서류 상자를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한 시대의 탐욕과 절망이 담긴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나와 최 형사의 공조는 기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 형사는 베테랑 형사의 직감으로 사건의 큰 그림을 읽어냈다. 그는 오래된 증인 진술서들 사이에 미묘한 모순점을 지적했고 당시 수사팀이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들의 행적을 되짚었다. 강 선생, 이쪽을 봐요. 당시 피해자들은 전부 대표인 오정환만 배후라고 지목했어. 하지만 자금 흐름을 보면 오정환은 그냥 얼굴마담이었을 가능성이 커. 진짜 돈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어. 그런데 그 흐름이 교묘하게 끊겨 있단 말이지. 그의 역할이 숲을 보는 것이었다면 나의 역할은 나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나는 역사교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나는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사실 조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거대한 연표를 만들었다. 인물들의 이름과 사진, 그들의 진술 내용을 교차 검증하며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왕조의 족보를 정리하거나 잊힌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복원하는 작업과도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내 김수진의 잃어버린 역사를 연구하는 사학자였다. 서류 더미 속에서 나는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또 다른 과거를 재구성해 나갔다. 김수진, 그녀는 부산의 한 보육원 출신이었다.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가진 것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냉혹했다. 그러다 우연히 퓨처테크에 격리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소속감을 안겨준 곳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영리했고 성실했다. 금세 인정을 받아 자금 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회사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회사의 대표 오정환은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지만 실제 자금줄과 비호 세력은 따로 있었다. 바로 백승호라는 인물이었다. 기록 속 그의 사진은 젊고 잘생겼지만 뱀처럼 차갑고 비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모든 자금 세탁의 흐름은 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김수진은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녀는 회사의 비밀 장부를 빼돌려 경찰에 제보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대표 오정환은 구속되었지만 진짜 배후인 백승호는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녀, 김수진은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거부한 채 그녀는 스스로 모든 과거를 지우고 윤서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그녀의 10년 전 선택을 상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거대한 범죄 조직에 홀로 맞섰던 20살 남짓의 어린 소녀.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녀는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았을까. 내가 알던 그녀의 평온한 미소는 사실 위태로운 유리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이 백승호라는 놈, 지금은 뭘 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최 형사가 말했다. 그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백승호는 그 후로도 몇 번의 사업을 더 벌이며 거물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유망한 벤처 캐피털 회사의 대표로 위장한 채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10년 전 사건의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다. 처음 찾아간 사람은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였다. 이제는 은퇴하고 작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그는 우리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다. 퓨처테크 젠장. 그 이름은 다시 듣고 싶지도 않군.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했다. 그 사건, 보통이 아니었어. 파면 팔수록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지. 나도 기사 몇 번 썼다가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 전화 꽤나 받았어. 내 충고를 듣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잊어버려.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는 인간들이야. 그의 경고는 우리에게 위험의 실체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당시 피해자 모임의 대표였던 한 노인이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모두 잃었다는 그는 우리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려 했던 아가씨가 있었지.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나. 아주 용감한 아가씨였어. 자기도 무서웠을 텐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 돈 찾아주겠다고 경찰에 증언까지 하고. 그런데 그 아가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노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혹시 그 아가씨를 찾는 거라면 부디 조심하게.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라고. 나는 아내의 용감했던 과거와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공포를 동시에 깨달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의 움직임은 곧 적에게 감지되었다.
협박은 더 이상 간접적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내 핸드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누군가의 낮고 차가운 숨소리만이 섬뜩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옷장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책장의 책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마라. 나는 공포에 질려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곧바로 달려왔다. 어지러워진 집안을 둘러보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선생, 이제 장난이 아니야. 저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당분간은 집에서 지내지 않는 게 좋겠어. 나는 그날 밤 짐을 챙겨 작은 모텔로 거처를 옮겼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학교에도 친구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시댁 식구들은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믿고 있었고 처남은 나를 피했다. 나의 유일한 아군은 최 형사뿐이었지만 그 역시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일개 형사에 불과했다. 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다. 기자와 처남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일개 역사 교사일 뿐이었다. 내가 어떻게 거대한 악의 조직과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이대로 멈추면 나는 다시 나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김수진, 10년 전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던 그녀,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 모든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나를 지켜주었던 그녀. 그녀는 나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을 꿈꿨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녀의 모든 용기와 희생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나의 두려움은 차가운 결의로 변해갔다. 나는 이제 단순히 그녀를 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명예를,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나는 새로운 각오로 다시 서류 더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역사를 공부하며 생긴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나의 직업병 덕분이었다. 그것은 10년 전 퓨처테크 사건 수사가 한창일 무렵 백승호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경기도 가평에 외진 부동산 몇 개가 집중적으로 매입되었다는 기록이었다. 당시 수사에서는 별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넘어갔던 부분이었다. 나는 현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다. 대부분은 다시 팔렸지만 단 한 곳, 가평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별장 하나가 여전히 그 회사 명의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별장의 전기와 수도가 아내가 사라지기 불과 며칠 전에 다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새로운 흥분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형사님, 어쩌면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혹은 서아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를요. 길고 어둡던 미궁의 중심을 향하는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가평의 낡은 별장. 그곳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거대한 절망의 상징이었다. 최 형사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별장의 위성사진과 오래된 설계도면까지 구해왔다. 우리는 경찰서의 낡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그것들을 펼쳐놓고 마치 거대한 성을 공략하려는 장군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구상했다.
하지만 상황은 비관적이었다. 최 형사가 말했다. 강 선생, 저놈들이 바보가 아니야. 이 별장, 사방이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최신형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이상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기 힘들어. 영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증거가 부족해. 10년 전 사건의 용의자가 소유한 별장의 수도세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지. 판사 앞에서 비웃음만 살 거라고. 우리가 저 안에 서아 씨가 감금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상 경찰은 움직일 수 없어. 법은 언제나 진실이 아닌 증거의 편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저 철옹성 같은 담벼락 안에 있었다. 우리는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갇힌 셈이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직접 현장을 정찰하는 것. 다음 날 새벽, 나와 최 형사는 등산객으로 위장하고 별장 근처의 야산으로 향했다. 우리는 차를 멀찌감치 세워두고 숲길을 따라 1시간 넘게 걸어 별장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자리를 잡았다.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별장의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낡았지만 견고해 보이는 석조 건물. 그 주변을 에워싼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모습까지. 그곳은 휴양을 위한 별장이 아니었다.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왕국이자 요새였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숨어 모든 것을 관찰했다. 저녁이 되자 별장 내부에 불이 켜졌고 창문이 짙게 선팅된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드나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리고 서아가 정말로 저 안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허탈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희망의 실마리는 다시 거대한 벽 앞에서 끊어진 듯 했다. 며칠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나는 모텔 방에 틀어박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역사학자로서의 리서치를 계속했다. 나는 별장의 역사에 대해 파고들었다. 건축가, 최초의 소유주, 그 이후의 거래 내역까지. 그것은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시작된 무의미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중 최 형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강 선생,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요. 엄청난 걸 알아냈어. 경찰서에 도착하자. 최 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백승호의 최근 범죄 기록 조회서였다. 이놈, 얼마 전에 다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왔어. 그런데 출소일이... 최 형사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다.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백승호의 출소일은 아내 서아가 사라지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아의 실종은 백승호의 출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복수, 10년 묵은 원한에 대한 피해 복수. 나와 최 형사는 머리를 맞대고 2가지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 가설, 납치설. 감옥에서 나온 백승호가 10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동료를 감옥에 보낸 핵심 증인 김수진, 즉 서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를 납치했다는 것. 어쩌면 그녀가 아직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10년 전 사건의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었다. 두 번째 가설, 보호적 도피설. 서아는 백승호의 출소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 그리고 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는 것. 어쩌면 그 괴물과 홀로 맞서 싸우기 위해 나는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아래 감춰져 있던 조용한 강인함. 10년 전 거대한 범죄 조직에 홀로 맞섰던 그녀의 용기. 나는 두 번째 가설에 마음이 기울었다. 그녀는 그저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든 전사였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나는 이제 단순히 실종된 아내를 찾는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홀로 싸우고 있을 나의 아내를 찾아내 함께 싸워야 하는 동지가 되어야만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처남 윤태준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그가 적이 아니라 아군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나는 그의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퇴근하는 그를 붙잡았다. 아주버님, 그는 나를 보고 기겁하며 피하려 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백승호, 그 사람이 출소한 것도, 서아가 10년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요. 저는 이제 서아를 비난하거나 과거를 파헤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아를 돕고 싶습니다. 제발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라도 알려주세요. 저 서아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겁니다. 내 진심 어린 말에 그의 적대적인 가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 깊은 공포와 체념이 어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매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백승호는 훨씬 더 무서운 인간이야. 서아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이 서아를 셔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그림에서 당신이 사라져주는 거야. 제발 더 이상 엮이지 마.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의 말은 내게 서아의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나의 두 번째 가설이 맞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서아는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었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최 형사에게 돌아왔다. 형사님, 제 아내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별장의 설계도면과 사진을 펼쳐놓았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며칠간 조사했던 별장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별장은 1970년대에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김중업의 제자가 설계한 건축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진 건물이었다. 특히 건물의 환기 시스템과 채광 구조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바로 그때 내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위험하고 무모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는,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최 형사는 나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강 선생 경찰이나 남편으로서는 못 들어가겠죠. 하지만 70년대 한국 현대 건축사를 연구하는 역사학 연구원이라면 어떨까요? 이 건물의 독특한 건축 양식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 답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최 형사는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확고했다. 이것만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형사님이 주신 그 장치만 설치하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나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기다림의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다. 내 아내가 저 미궁의 중심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면
나 또한 그 미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나는 별장의 지도를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작전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 형사는 내게 위조된 대학교 연구원 신분증과 내가 직접 작성한 70년대 한국 현대 건축에 대한 고찰 김중업 사단과 가평 별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그럴싸한 연구 계획서를 건넸다. 그리고 만년필 모양으로 위장된 초소형 녹음 및 발신 장치를 주었다. 강 선생,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야. 최 형사가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저놈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아는 놈들이야. 만약 상황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즉시 이 버튼을 눌러 우리가 5분 안에 진입할 테니까. 하지만 명심해. 우리가 영장 없이 들어가는 순간 저놈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갈 거고 우리는 불법 침입으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당신이 무사히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무사히 걸어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나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다. 온몸의 세포가 공포로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내 아내가 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나를 위해 싸우고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미리 렌트한 낡은 국산차를 몰고 가평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역사 속 인물들의 연표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지금부터 역사교사 강태욱이 아니었다. 나는 건축학도들을 가르치는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대학 연구원이어야만 했다. 마침내 거대한 철문으로 막힌 별장 입구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감시 카메라가 나를 비추는 것이 느껴졌고 스피커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아, 예. 저는 한국대학교 건축사 연구실의 강태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별장의 건축학적 가치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 내부 답사가 가능할지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사전에 관리사무소 측과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결이 닿지 않아서요. 나는 준비한 대사를 막힘없이 내뱉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몇 분 같은 침묵이 흘렀다. 스피커 너머에서 누군가와 상의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길고 긴 진입로를 따라 걸어 들어갔다.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마치 포식자의 눈처럼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별장 현관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나는 준비해간 위조 신분증을 건넸다. 남자는 신분증과 내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본 뒤 금속 탐지기로 내 몸을 샅샅이 훑었다. 다행히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는 무사히 통과되었다. 나는 남자의 안내를 받아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예상대로 차갑고 호화로웠으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마치 잘 꾸며진 유령의 집 같았다. 나는 애써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연기를 시작했다. 와, 역시 소문대로군요. 1970년대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인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의 과감한 사용이 돋보입니다. 특히 저거실 중앙을 가로지르는 보이구조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시도였을 겁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내부를 훑어보았다. 나의 목표는 서재 혹은 집무실로 보이는 공간이었다.
백승호 같은 인간이라면 분명 그런 곳에서 비밀스러운 업무를 볼 터였다. 나는 건물의 채광 구조에 대해 칭찬하는 척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 끝에서 중후한 서재문을 발견했다. 실례지만 이 서재의 내부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 건물의 목자의 루버창이 당시의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매우 독특한 형태라고 해서요. 경호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내 순진한 얼굴에 경계심이 조금은 풀렸는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서재는 거대했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육중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다. 나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는 척하며 책상 위를 빠르게 스캔했다. 노트북, 서류 더미, 그리고 USB 허브. 나는 경호원의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 이야, 저 창문의 격자무늬는 정말 예술이군요. 빛이 갈라져 들어오는 각도까지 전부 계산한 것 같습니다. 경호원이 무심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주머니 속에 만년필형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 USB 허브에 부드럽게 꽂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성공했다. 이제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아쉬운 척하며 서재를 나섰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서재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안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뱀처럼 차가운 눈빛의 소유자, 백승호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소름 끼치도록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흥미롭군요. 하지만 제 기억에 연구 목적의 방문을 허가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심장이 멎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내 양팔을 붙잡았다. 백승호는 상어처럼 내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강태욱 선생 맞으시죠? 고등학교 역사교사. 내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생각보다 용기가 가상하시군요. 아니면 그만큼 어리석거나 그가 턱짓을 하자. 경호원 중 한 명이 내 품을 뒤져 지갑 속에 진짜 신분증을 찾아냈다. 나의 위장은 완벽하게 발각되었다.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나 제 목숨까지 내던질 정도로 백승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긴 그 여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아주 쓸모가 많거든.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당신 같은 성가신 파리를 정리할 시간이 됐군. 그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하실로 끌고 가. 귀찮은 꼬리는 확실하게 잘라버려야지. 지하실이라는 단어가 내 뇌리에 박혔다. 끝이었다. 나의 무모한 계획은 실패했다.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다. 경호원들이 나를 끌고 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둬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2층 계단 위에서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계단 위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내 윤서아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내가 알던 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나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암컷 표범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단과 냉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완전한 충격에 빠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가 왜 여기에? 저런 모습으로 그녀가 나를 배신한 건가? 백승호와 한패였던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아는 백승호의 앞에 섰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사람은
내 손님이에요. 손대지 말아요. 서아가 말했다. 백승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상황의 주도권은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았다. 서아는 마침내 충격에 빠진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흔들렸다. 미안해, 태욱 씨. 당신을 여기까지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어.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백승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 끝났어, 백승호. 네가 감옥에서 나오면 10년 전에 그 진짜 장부를 찾으러 올 줄 알았어.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 내 남편을 이용할 거라는 것도. 그녀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실종을 직접 연출했다. 백승호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 그가 유일하게 집착하는 마지막 증거,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원본 거래 장부를 미끼로 던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이 모든 위험한 계획의 유일한 조력자였다. 네가 찾는 게 이거지. 서아는 서재의 책장, 셰익스피어 전집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에서 낡은 가죽 커버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와장창 거실의 대형 유리창이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경찰 특공대원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최동식 형사가 있었다. 우리가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다. 백승호 셔기 및 증거인멸, 납치감금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모두 손들어. 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승호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백승호 자신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최 형사가 직접 다가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오랜만이군, 백승호. 10년이면 죗값 치르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지. 서아는 담담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장부를 최 형사에게 건넸다. 여기 형사님이 찾으시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제압당한 범죄자들과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 찬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몇 달 만에 다시 마주한 아내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비밀과 고통, 그리고 수만 개의 질문이 가로놓여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그리고 나의 기나긴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별장에서의 그 밤은 마치 한 편의 길고 잔인한 영화가 끝난 것 같았다. 경찰, 특공대의 고함 소리,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절망에 찬 백승호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파노라마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몇 시간 후, 나는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에서 아내 서아와 마주 앉아 있었다. 몇 달 만에 재회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내가 알던 아내였지만 동시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었다. 잠시 후 최동식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마침내 오랜 숙제를 끝낸 후련함이 서려 있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앉으며 말했다. 백승호는 이제 끝났습니다. 서아 씨께서 넘겨주신 그 장부,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자금 흐름과 그의 지시 내용이 전부 담겨 있더군요. 그가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의 조직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 형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강 선생의 집요함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묻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서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서아 씨, 아니, 김수진 씨, 당신의 용기에 한 명의 경찰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 형사는 우리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외부의 거대한 갈등은 끝났다. 이제 우리 내면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폭풍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우리가 경찰서를 나설 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서아의 오빠 윤태준이었다. 그는 동생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서아를 한번 끌어안고는 이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내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매제, 정말 미안하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안도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매제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던가.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하지만 나는 정말 두려웠네. 백승우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에, 서아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매제를 이 일에 끌어들일 수가 없었어. 서아가 매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자신의 과거가 매제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게 둘 수 없다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하고 멀리하려 했던 거야. 부디 나를 용서하게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죄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적대감은 증오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방어 기제였던 것이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오해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증발했던 바로 그 공간.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간간히 옆자리의 그녀를 곁눈질했다. 그녀는 내 아내였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집에 들어와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나의 악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아였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10년간 그녀의 영혼을 짓눌러 왔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수진이었다. 부산의 작은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꿈을 안고 서울로 왔다. 그리고 운명처럼 퓨처테크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느끼게 해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썩은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리함 때문에 너무 빨리 회사의 비밀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내부 고발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는 배신당했다. 백승호는 법망을 빠져나갔고 그녀는 조직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다. 그녀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윤서아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난 10년은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고 했다. 언제나 과거에 발목이 잡힐까 두려워하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태욱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은 내가 평생 처음으로 만난 진짜 선한 사람이었어. 당신의 평온한 세상, 당신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구원받는 기분을 느꼈어. 당신과 함께라면 나의 끔찍했던 과거를 잊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나의 추악한 과거가 당신의 깨끗한 삶을 더럽히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어. 당신마저 잃고 싶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백승호가 곧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그가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 당신과 함께 도망치거나, 아니면 이 악연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거나. 나는 후자를 택했어. 더 이상 도망치며 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일 수 없었어. 당신은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사라졌다. 자신의 실종을 미끼로 백승호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오빠의 도움을 받아 백승호의 뒤를 쫓으며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녀에 대한 경외심과 그녀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고통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독한 사랑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왜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했어? 내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왜 나를 믿지 못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나는 당신을 사랑했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욱 씨.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유리벽이 그 눈물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울었다. 며칠 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더 이상 우리의 집이 될 수 없었다. 이곳은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비밀과 고통이 담긴 곳이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나는 학교에 장기 휴직계를 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그곳에서 윤서아와 강태욱은 아무런 과거의 짐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터였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나는 옷장 구석에서 내가 부셨던 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서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상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함께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갔다. 그리고 그 상자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상자는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그녀의 아팠던 과거와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우리의 등 뒤로 서울의 소음과 과거의 악몽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낯설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온전하게 함께였으니까.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우리의 상처 위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했다. 백승호가 구속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나와 서아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원도 속초의 작은 바닷가 마을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우리의 새 집은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창문을 열면 콘크리트 빌딩 숲 대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동해 바다가 보였다. 도시의 소음 대신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가 우리의 아침을 깨웠다. 공기 중에는 짠내 섞인 바다 내음과 서아가 마당의 작은 텃밭에 심은 꽃들의 향기가 났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나는 서울의 입시 전쟁에 지친 역사 교사가 아닌 작은 어촌 분교의 선생님이 되었다. 한 반의 학생은 대여섯 명 남짓. 나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연도를 외우게 하거나 시험에 나올 문제만 짚어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동네의 작은 폭으로 나가 이곳의 어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물을 손질하며 겨울을 났는지, 이 바다가 어떤 역사적 해전의 무대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역사는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되었다. 서아는 더 이상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번역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집 서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불안과 공포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평온과 햇살 같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김수진의 과거와 온전히 화해했고 마침내 윤서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가 겪은 고통을 세상에 되돌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주말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해 무료 역사 클럽을 열었다. 강태욱 선생님의 보물선 역사 탐험대. 우리는 돗자리를 들고 해변에 앉아 옛날 해적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래사장 위에 거대한 세계 지도를 그리며 놀았다. 아이들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나 자신의 역사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서아는 동네 도서관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역 및 서류 작성 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의 젊은 아내들에게 복잡한 관공서 서류를 작성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그들의 막막함과 외로움을 잘 이해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수많은 서류와 씨름해야 했던 그녀의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소중한 재능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약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역사 클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서는 서아가 텃밭에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집 앞에 작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오늘 역사 클럽에서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커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될 거래요.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지키는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가 말했다. 서아는 가만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 태욱 씨,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역사를 그리고 나를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늘 역사를 관찰하는 방관자라고 생각했어. 수많은 기록들을 보며 그들의 삶을 분석하고 평가했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깨달았어. 역사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살아내는 거란 걸. 당신은 내가 본 그 어떤 역사 속 인물보다도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었어, 서아야.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어떤 불안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용감했던 순간을
모두 아는 유일한 증인이자 동지였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순진한 믿음이 아닌 모든 시련을 함께 통과하며 단단하게 재련된 강철 같은 신뢰 위에 서 있었다. 산책할까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 앞의 해변으로 걸어 나갔다. 저녁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밀려오는 파도가 우리의 발자국을 부드럽게 지워주었다. 마치 우리의 아팠던 과거를 위로라도 해주듯이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걸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함께 걷고 있다는 이 순간의 평화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문득 1년 전 그 끔찍했던 밤들을 떠올렸다. 아내가 사라진 텅 빈 아파트에서 나는 내 세상이, 내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막의 끝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곳 바닷가에서 나는 내 인생의 2막, 나의 두 번째 봄을 살고 있었다. 나의 첫 번째 봄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안정적이지만 닫힌 세상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의 두 번째 봄은 이곳 동해 바다의 거친 파도와 드넓은 수평선을 마주하며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평온이 아니었다. 함께 상처를 이겨내고 함께 미래를 마주하며 만들어가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한 평온이었다. 우리는 해변의 끝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이 바다 위로 금가루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내 옆에 선 아내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에는 어떤 그늘도 어떤 불안도 없었다. 오직 깊은 평화와 나를 향한 온전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역사이자 나의 현재이자 나의 영원한 미래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을 피워낼 씨앗이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